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험난한 산말사초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 3월 10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큰 폭 하락이었는데요.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2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근원도 2.8%나 올랐습니다. 또한 3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57로 떨어지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만한 지표였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 M7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낙폭은 컸고 10년물 미국제 수익률, 금리의 하락폭이 하루 2% 넘게 떨어지면서 4.25로 떨어졌고요. 달러도 소폭 약세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결국 내주는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하회했습니다. 690선에서 마감이 됐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낙폭을 좀처럼 줄이기가 어려웠던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관련주들 주가도 부진했고 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던 뉴욕 증시 영향에 국내에서도 AI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공매도 재개 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증시타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모니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중앙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공매도 완전 차단에 나선다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뉴욕 증시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부터 소비 둔화 경고음까지 다시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공개될 상호 관세를 앞둔 불안감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투매에 나섰는데요. 과연 4월 2일이 증시 전환점이 될지 더 큰 혼란이 시작이 될지 주목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는 1.69%, S&P 500 지수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도 2.7% 급락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1.58% 떨어지면서 낙폭이 제일 적었고요. 이외에 아마존과 알파벳이 4%대,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3%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또다시 3% 넘게 급락했는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에 공개될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그 밖에 메타도 다시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헬스케어주인 일라이릴리만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시가 급락한 것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하드 데이터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2월 헤드라인 PCE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3%, 1년 전보다는 2.5% 오르면서 전달 대비 디플레 기조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특히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도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오르면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2.8%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여파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추세를 보였던 상품 물가가 올해 들어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0.2%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께 발표된 2월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는 악천후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2월 들어서는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까지 지난 예비치보다 더 위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키웠는데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7로 나오면서 예비치를 소폭 밑돌았고요. 2022년 말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응답자들의 3분의 2는 앞으로 1년 동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예비치보다 더 올랐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로 오르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5%에서 4.1%로 오르면서 32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실제로 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우려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11%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8%포인트 내렸는데요. 최근 가팔라지던 2년물, 10년물 수익률 곡선이 성장 둔화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면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둔화될 경우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영향인데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56%, 0.54% 떨어지면서 8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데요. 금 선물은 전장보다 0.83% 오르면서 온스당 3,114달러를 기록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도 살펴보면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또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4월 2일에 나올 상호관세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월가의 예상 범위 안에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 급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되는 날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데이터들과 이벤트들이 많은데 핵심 지표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3월 고용이 13만 5천 개가량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고용 지표마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입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깜짝 인수했습니다. 330억 달러 우리 돈 48조 5천억 원에 품었는데 3년 전 인수한 X, 옛 트위터를 자신의 AI 스타트업에 매각한 겁니다. 당시 인수 금액인 44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까지 X의 몸값이 80%가량 낮게 평가됐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회복된 모습인데요. 챗GPT를 잡겠다며 선보인 xAI의 그록이 탑재되면서입니다. 머스크는 xAI와 X의 미래가 서로 얽혀 있다며 이번 결합으로 단순한 SNS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의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성을 드러냈습니다. 미용 기자의 신문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소프트뱅크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연초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엔 미국 전역에 로봇 산업 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그 규모만 1조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신문은 인공지능이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무인 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거 소프트뱅크와 휴머노이드 페퍼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대만 폭스콘이 합류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AI 로봇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장을 지어 일본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선 우리 증시에 대한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클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면서도 상장사들이 당국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거버넌스와 주주 환원을 개선할 경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달 초 코스피 목표가를 4% 높여 잡으면서 공매도 금지 해제는 코스피 상승의 촉매제다. 외국인들의 투자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정부가 MSCI 선진주가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에 다시 나설 것으로도 예상했는데요. 웨커리는 공매도 재개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기보다는 중립 내지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평가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재개 이후 증시가 초반 약세를 보인 뒤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파나마 운하 이슈를 주목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공 운영권을 미국 블랙록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CK 허치슨이 블랙록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는데요. 앞서 외신들은 중국 당국이 리카싱 가문에 대해 국유 기업들과의 신규 사업 중단령을 내렸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당초 파나마 항공 문제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고 구상했지만 CK 허치슨이 베이징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매각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어그러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공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도 한번 살펴보죠. 이 주말 사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백인 포럼 소식 전했는데요. 글로벌 선두로 떠오른 비아디 왕천프 회장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왕 회장은 전기차 후반전 변혁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라면서 향후 2, 3년만 있으면 전기차 자율주행화가 가능하다 자신했는데요. 최근 비아디는 전국민 스마트 주행을 슬로건으로 걸고 자율주행 기능을 저가 모델에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측은 신에너지차의 시장 비중이 10% 문턱을 넘으면 급속 보급 단계에 들어선다 주장해왔는데 중국에서의 신에너지차 비중은 지난해 47%대까지 껑충 뛰었고요. 또 전기차업계 최초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원조격이 테슬라를 멀찍이 따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입니다. 위고비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리벨서스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용 환자들은 평균 4년 후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변미, 위약군 대비 14% 감소했는데요. 라벨서스는 회사의 대표 당뇨병 치료 주사제 오젬픽의 경구용 버전입니다. 오젬픽과 마찬가지로 세마글루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 주사제인 위고비 역시 동일한 성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성과가 먹는 당뇨 치료제, 먹는 비만약 시장에 한 걸음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죠.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가 쓰이는 만큼 관세 부과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이에 중국도 엔비디아 H20 반도체 사용을 압박하는 것으로 반격하자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약세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락했죠. 이처럼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전망이 좋지 못하면서 우리 반도체주도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원익홀딩스 6.55%, 코세스도 6.5% 빠졌고요. TSE와 DI도 6% 가까이 하락했고 유니테스트도 5.67% 약세 보였습니다. 로봇주도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오늘부터 5년간 멈췄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역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러한 불안정성에 로봇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 로봇주나 바이오, 2차 전지 등 고평가된 성장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이익 전망은 양호하지 않은 로봇 등의 업종이 특히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HSBC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인 130달러로 제시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신플랫폼 9% 넘게 하락했고 코난 테크놀로지 7.97%, PNS 미케닉스 6.39%, 마음 AI와 유일 로보틱스도 5%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방산주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먼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는데요.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대폭 떨어졌던 상황에서 제동까지 걸리자 이날 주가는 불안정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올해 들어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방산과 조선 등의 업종이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약세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컴 라이프케어 10.28%, RF 시스템즈도 6.59% 빠졌고 풍선과 휴니드 6% 가까이 하락했고요. MNC 솔루션도 5.41%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비료주는 급등세 보였는데요. 경남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지난 30일 겨우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였는데요.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산불이 국립공원 등으로 향한 만큼 산림 피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 기존 농가의 피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유기질 비료 44만 6천 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이 소식이 산불로 인한 생태계 복구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비료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효성 OMB 17.7% 강세 보였고 태경 BK 11.11%, 노보 10.32%, 조비도 5.94% 강세 보였고 우진 BNG도 2.2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보릿고개를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어렵게 올라선 2,600선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삼중고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공매도 우려와 관세 이슈 그리고 배당락 영향까지.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고 미국발 관세 폭탄도 이번 주에 떨어질 전망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되겠는데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9%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주 만에 다시 2,500대로 주저앉았고 코스닥도 연초 이후에 처음으로 600선으로 내려앉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고요. 일부 종목들이 배당락을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인 데 따른 하락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첫 거래일부터 악재로 작용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다시 거센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이 3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도 5,400억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여기서 기관도 5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지수는 결국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전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발 관세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 등이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6% 떨어져서 간신히 6만 전자 지켜냈고 SK하이닉스는 3.7%나 내려서 20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현대차가 3.5% 조정을 받았고 기아 역시 2.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그나마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알테오젠과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4.3%, 2.4% 하락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20전 오른 1,46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나마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레벨을 더 높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저성장과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진 영향입니다. 29일 5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47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1,500원 돌파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환율 흐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증시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시죠. 가장 빅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입니다. 5년 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로 침체된 국내 증시가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재개에 앞서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를 크게 늘려서 최근 대차 거래 잔액이 증가한 2차 전지 업종 등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그동안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발표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이 더티15, 즉 비관세 장벽 상위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등 부문별 관세까지 병행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목요일에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등이 시장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이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2,600선을 이탈한 만큼 해당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주는 2,600선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중국 리부존 제약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다른 국가에도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대감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일약품, 그리고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오늘부터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이 796개로 더 확대됩니다. 종목 확대로 한국거래소 개장 전에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코스피의 코스닥 시총상위 5개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지금 5개 전 종목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6% 약세로 59,200원, SK하이닉스가 2.36%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는 194,6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4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2.1% 내림세, 더불어 현대차가 1.46%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202,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5종목 역시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는 345,5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전지 대표주 모두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거래가가 104,400원, 에코프로도 3.35% 약세로 5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3.5% 약세입니다. 55,2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2.24% 하락하면서 거래가는 261,500원, 262,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검은 금요일을 겪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2,600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공매도 재개까지 소화해야 하는데요. 과연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일단 오늘장 흐름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4월 달 일 상호관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에어포스 원에서 보니까 파마 쪽, 제약 쪽까지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꽃샘추위라서 좀 날씨는 좀 쌀쌀했지만 그래도 진짜 모처럼 주말 화창한 봄 날씨에 또 공기도 깨끗하고 맑아서 좋았습니다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말 내내 좀 마음은 무거우셨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참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가는 주간인데 정치적으로나 또 시장 측면에서나 또 격동이 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주말에 나온 지표 자체도 그동안 너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사실 제롬 펄 연준의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지표 PC에 보니까 글쎄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네. 상승 종목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것도 거의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빠진 종목이 한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좀 이게 과연 트럼프의 관세 탓인지 네. 아니면은 시장이 이럴 만한 무렵에 관세 이슈하고 맞물렸는지도 헷갈리는 좀 그런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트럼프 풋을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트럼프 이제 풋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예. 트럼프 탓하기는 좋죠. 풋 말고 탓하기. 내가 잘못한 것보다 트럼프 때문이다. 그렇죠. 원래 남 탓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게 자, 오늘 마음이라도. 이분은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그러니까요.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인데요. 레그럼 네.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도 좀 쫄이시죠, 이제?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은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때는 워낙 폭락하는 네네. 2023년, 2024년 이후 2년만 보면 매년 봄 그리고 네. 가을 특정한다면 3월 한 9월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3월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 납- 9월 법인 소득세 납부 기간, 또 9월은 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 유대인들의 로샤샤나라고 해서 그 신년제 이런 것들이 다 겹칩니다. 기억해 보시면 2023년은 물론 실리콘밸리라든가 지방 은행들 파동이 있으면서 그때도 한 15% 빠졌다가 다 회복했고 네. 고해 가을에 물가 이제 아직 덜 잡혔네 금리 안 내려주겠네 해서 고해 2023년 가을에도 한 7, 8% 빠졌다가 회복했고 2024년도에도 2, 3월 달에 그 제롬 파월이 금리 안 내려줄 거야. 아직 물가 상승했어. 매파적인 네. 발언 때문에 한 5, 6% 빠졌다가 또 회복했고 네. 이런 국면이 예. 항상 있었다고 저는 아직 믿고 있고 하필이면 근데 올해는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관세하고 맞물렸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외람되지만 소장님의 의견에 제가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관세 때문이냐 아니면 관세가 명분이었고 그럴 만한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미로 오프닝 멘트 해주셨는데 저는 거의 전적으로 한 80, 90%가 관세 때문이다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어허. 민간 경쟁력이라든가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아주 다른 점은 그 정책도 아주 잘 펴지만 민간 경쟁력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지금 조금 흔들렸던 것뿐이지 또 이제 한 1, 2주 있으면 1, 4분기 실적 발표 또 시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그래도 펀더멘털 다시 말하면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면서 이제 이번 주가 아주 가장 그 피크겠죠 변동성에 지나면 이제 피크아웃의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직 여전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스카페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디톡스 기간일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이전까지는 뭔가 정부에 의해서 좀 경기가 부양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민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디톡스 기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 예. 근데 그 스카페센트라는 예. 분도 분명히 디톡스를 얘기를 했고 네. 뭐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이겠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연초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간단히 소개드렸을 겁니다. TJ라고 해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로 해서 나라의 곳간 아니겠습니까? 그 곳간의 잔액이 2월부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중에 그만큼 유동성을 뿌려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량 유동성을 정부 그 재무부 어카운트에서 더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보면 스카페센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밀어줬던 이거 다 빼버릴 거고 시장에서 네. 알아서 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준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재무부 곳간에서 네. 잔고가 줄어든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산 시장이 그냥 돈 풀린 만큼 주가 오르고 뭐든지 가격이 형성되는 건 다 오르는 건데 지금 금 빼고는 거의 다 빠져요. 근데 이제 어. 그 TGA에서 뿌려주는 거는 뭐 사회 안전 보장, 소셜 시큐리티 네, 그런 네, 자금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건데 네. 이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관세 때문에 일단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컴파운딩 효과로만 보면 거의 60-70% 올랐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예. 여기서 지금 2월 18일 날 단기 고점 대비 지금 딱 9% 빠졌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뭐 이 정도가 막 훼손이 되고 뭔가 정말 크래쉬가 오고 이 정도 수준은 적어도 아니라고 저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은 이제 뭔가 좀 서베이 지표,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보다는 하드 데이터를 더 보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또 이런 소프트 데이터에 반응을 하기 아,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그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라면서요, 지금. 네. 예. 뭐 관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예. 뭔가 경제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저도 이제 일반 기업체는 안 있었습니다만 일반 기업체 분들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야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일시적인 진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은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그래프는 예. 혹시 몰라서 가져왔네요. 예,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혹시 거예요. 몰라서 죄송해요. 뭐 지난주 많이 흔들렸던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 오른쪽 끝에 그래프 보시는 대로 1년 기대 물가 지수라든가 빨강색, 회색입니다. 빨강색 5년 기대 물가 지수가 지금 거의 몇 년에 최고치로 치솟았죠.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네, 지금 회색하고 빨강색 그래프가 네네. 이렇게 막 스카이라케팅이라고 할까요? 막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편 상호관세 기존 한 2.5 또는 2.4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네. 2% 초반이었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관세를.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거래 상대국들에 때리는 관세 보편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 물품도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PCE 물가 그 뜯어보면 그 안에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듀어러블 구츠라고 하죠. 내부재. 제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 물품들이 계속 상당히 뜨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이쪽으로 확 때리니까 이게 한 뭐 먼서먼스로 0.4 심지어 지난 한 1년 동안 마이너스 구간이었어요. 그 구츠의 가격, 그러니까 먼슬리 가격 상승률이. 근데 그게 지금 지난달 0.3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 게 0.4. 그러니까 연유로 하면 거의 4% 중반 이상대를 지금 치솟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뭐 이럴 수 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인 그 심리 지표 중에 이번 주에도 발표되죠. ISM PMI 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네. 지수. 예. 지난 2년 주가 굉장히 좋았고 예. 미국 경기 심지어 뭐 3%대를 분기별로 성장하는 이 구간에서
ISM 제조업 PMI 지표가 지난 2년 동안 적을 때는 42포인트, 45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력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설명력이 네, 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앵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심리 지표가 그래도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너무 그렇게 뭐 가볍게 보느냐. 예. 근데 미래의 예상치긴 하죠. 예. 근데 과거 뭐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 이 심리 지표가 항상 하드 지표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좀 다분히 어떤 이슈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한번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우 지수에서도 오른 게 보면은 무슨 머크, 암젠 그리고 뭡니까 저 유나이티드 헬스 뭐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또 약간 위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피할 구석이 없어지는데. 그러게요. 제약까지. 이분이 어디까지 할지 참 저도 궁금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때 네. 러스트벨트 요 꼭지 하나 갖고 당선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 제조업 리빌드업 이게 굉장히 큰 대명사라고 한다면 요번 2기 때도 아주 큰 그런 그러니까 그걸 깔고 지금 관세 때리면서 자국의 공동화됐던 제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 살리면서 이거란 네. 말이죠. 이게 대명제라고 보면 미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될 거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크게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털이 훼손될 정도까지 계속 가져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대중, 대미, 무역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기울어진 게임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규모가 5,0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근데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규모가 뭐 1,1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5배 정도가 중국이 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그 관세 전쟁,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통상 전쟁으로서의 전면전이 간다고 할 때 중국 입장에서 이런 게임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 전기세 올릴 거야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상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가 더 피해가 클 거냐? 전쟁을 끝까지 간다고 할 때 자국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하면 결국은 좀 차악이긴 하지만 뭐 트럼프가 지금 니네 우리한테 8% 관세 부과하고 있어? 우리는 2%밖에 아닌데 그래 우리 거 한 15% 때릴 거야.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여러 SNS 이런 거 보면 뭐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백악관 전화기가 불통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전화하는 거죠, 계속. 협정하자, 상의하자,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4월 초 이후가 지나면 저는 내고의 기간이 오지 않을까, 협상의 기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의 어떤 관세로 인한 사실 내일 모레만 봐도 보편 상호관세가 몇 프로 레벨로 갈지는 전혀 깜깜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근데 정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은 조금 거쳐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어때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라든지 뭐 대형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감은 더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주로 끌어왔던 빅테크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예, 있죠. 예. 그 주마다 업데이트해드리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업종별로 그래프가 뭐 다른 업종들 다 빠져 있으니까요. 빨간색 연초 이후로 네. 나스닥이 한 10% 빠졌고 지는 그리고 테크 11% 아까 말씀해주신 예. M7이나 빅테크가 모여 있는 테크하고 저쪽에 통신 서비스. 근데 반면에 통신 서비스는 또 많이 안 빠졌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금 발군의 지지력을 잘 보여주는 업종은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매번 업데이트 드리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동산 리츠 펀드도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플러스 한 2%권을 지키고 있으니까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리츠라든가 그 모기지 리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 5, 6% 정도 플러스를 연초 이후에 지키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그래도 연초 이후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S&P 제가 요 차트를 통해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왼쪽 차트가 S&P 500의 그
주가 흐름이고 연준하고 최근 일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뭐 1.5% 빠졌습니다. S&P 500은. 근데 잘 아시는 대로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근데 반면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이 이퀄 웨이시거든요. 모든 종목 동일하게 가져왔을 때 이 S&P 500 이퀄 웨이시 연초율 마이너스 1.9%니까 이 정도면 그 확대 해석을 할 때 미국의 전체 시장에서는 그 낙폭이 그렇게 막 모든 업종이 다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위안은 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불안하죠? 메타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2월 14일 날 740불을 갔는데 이게 576불로 어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4.3% 급락을 했는데 그러고 딱 200일선 와가지고 추가 하락은 멈췄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11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쭉 왔던 걸 갖다가 거의 뭐 다 토해냈는데 네. 고점 대비 22%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00일선 데일리 상으로는 약간 과매도 뭐 이러니까 여기서 받쳐지나 싶은데 그냥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시작인데 이러거든요. 맥없이 그냥 다 지금부터 이제 반납해버리는 그림.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데 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겁나는 거죠 이게. 그러고 이제 반등 자체가 전고점까지 가고 전고점을 열기까지는 이 꽤나 이거 행군이 고될 것 같아요. 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이제 두터워진 거고 네. 올라오면 이제 본전 생각나는 세력들이 많을 거고 저걸 다 어떻게 보면 저 주가 밑에다가 거래량 했던 그 적분 개념의 돈이 다 매물을 드러내 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네요. 참.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슬슬 이제 곰 진영에서는 요새는 곰이 잘 안 보이는데 심지어 뭐 마이크 윌슨도 그냥 전향을 했으니까 네.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단기 바닥 꺼내 온 거라고 그분들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주 그 명언이 있죠. 그 악재에 팔고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제 관세의 어떤 정말 피크잖아요. 지금 정도가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2, 3주 전부터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저기는 또 에버코어 같은 데서는 최근 조정으로 이 정도면 진입이 유효하다. 네. 예. 사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조금 뉴트럴한 견해를 갖고 있는 리서치 하우스예요.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마이크 윌슨 전통적으로 그 뼈 편향적인 베어리스트인가 비관주의자지 않습니까? 네. PC 나왔으니까 PC도 좀 분석을 해주세요. 앞서 네. 간단하게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 쪽 물가가 좀 올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볼까요? 저는 좀 좋은 멘트 해주셔서 네네. 이번 기회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발표된 PCE 물가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헤드라인 전년 전월 대비 똑같이 나왔고 네. 이제 코어가 그 그래프에서 좌측 상단에 글씨로 써드린 부분에 핵심 PCE 물가가 지금 지난달 2.7에서 이번 달 2.8, 0.1%포인트 상승했단 말이죠. 먼서머스가 똑같이 0.1%포인트, 0.3에서 0.4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빠뜨렸던, 그러니까 이 폭락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사실 지난주에 PCE가 같이 발표가 됐죠. 네.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수치를 직접 알 수 예. 있는 그게 그 바로 옆에 검정색으로 제가 별표한 개인 소득 지난달 0.7에서 0.8 개인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소비의 어떤 뭐 저변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 소비 지출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리테일 세일즈라고 해서 소매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0.3에서 0.4로 플러스권으로 진입한 건 오케이인데 이게 이제 물가를 감안했을 때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똑같이 0.4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 개인 소비 지출 결국 0.1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좀 문제였고 이게 이제 뭐 GDP하고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GDP가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네.
GDP 나우가 지금 3월 28일 현재로 마이너스 1.8 기존 1, 4분기 GDP 성장 예상치를 마이너스 2.8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너무 좀 억지로 좋은 쪽으로만 좀 편향이 돼 있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GDP 나우라고 하는 거는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GDP 예상치고 똑같이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치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2.72에서 지난 기수에 2.8로 오히려 조금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GDP 나우캐스트를 무조건 믿자는 말씀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관세의 어떤 센티멘트 부분이라든가 또는 금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걸 빼면 GDP 나우조차도 0.2에서 마이너스 0.2, 0.5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뭐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 정말 폭락했던 굉장히 심리가 안 좋았던 해도 2022년도 1, 4분기에 마이너스 1.0% 분기 GDP 성장했고 2, 4분기에 0.2%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떤 패턴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펀더멘털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거나 그쪽 방향으로 그런 권역으로 진입했다 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다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소비가 꺾이는 패턴을 보니까 그 외식이라든가 뭐 여행, 숙박업 이런 것들이 제가 갑자기 생각은 좀 안 납니다. 뭐 마이너스 0.9가로 많이 대폭 빠졌죠.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요거 그 지난주 발표될 때는 괜찮았는데 지지난주 발표된 PCE 그리고 지난주에 PCE 물가 딱 보면서 아 소비가 진짜 꺾였는데 물가는 또 안 떨어졌네. 이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내구재 쪽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한 거는 관세로 인해서 좀 미리 선 소비를 한 거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 좀 분류해 놓은 거 준비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네. 좀 말씀 주세요. 좀 재밌는 예. JP 모건이 그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가공 잘합니다. 네. 그 3월 13일 날 지난주 찾아뵀을 때 소프트데이터 늘 저희가 지금 소프트데이터, 하드데이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JP 모건이 그 3월 13일 날 보고서를 낸 게 그동안에 연초에 발표된 소프트데이터 한 5가지 대표적인 거 하고 하드데이터 한 9가지 되나요? 8가지 정도 쭉 발표하면서 수치를 쭉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 3개월 동안의 데이터, 최근 1년 데이터를 쭉 수치로 주면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컴포짓 PMI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위크닝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컨슈머 센티멘트 소비자 심리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홈빌더 센티멘트라고 그래서 NAHB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주택 건설하는 네네. 업체 쪽들은 또 스테이블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펄러시 언서튼티야 뭐 정책 불확실성은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 쪽에 5개 중에 한 3개는 안 좋다고 나왔는데 소비자하고 그러니까 복합 PMI 이런 쪽. 예, 구매 관리자하고 소비자 심리죠. 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에 발표된 하드 데이터 대표적인 뭐 실업률이라든가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라든가 그리고 실질 그 임금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어느 하나도 나쁘게 나온 게 없죠. 다 스테이블 안정이고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도 스테이블 앤 스트롱이라고 평가를 했고 반면에 잡 오프닝 그 이제 구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디클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좋다고 해석할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적당히 지금 식고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하드 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JP 모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지표라고 할까요?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PCE 물가 지난주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루플레이션. 예,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마 보통 뭐 조금 자랑을 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제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요. 재작년에 보고서를 쭉 외국 보고서들이 있다 보니까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번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트루플레이션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면 못 참지 않습니까? 찾아 들어가 봤죠. 2020년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CTO가 그쪽 계에서는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분이 웹 3.0 개발자들한테 얘들아 CPI가 이거 한두 달 이연돼서 보는 데이터니까 실시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실제 물가를 집계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발표한
자료가 이 트루플레이션인데 제가 지금 한 3년 내내 이걸 쭉 트랙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실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2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데일리로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3월 28일 날 현재인데 지금 1년 CPI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예. 1.78 나오고 있습니다. 2% 밑을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 그 실제 이제 PC 뭐 좀 왜곡이 많죠. 뭐 주거 쪽의 비중이 뭐 40몇 %가 된다거나 뭐 이런 CPI PC가 이렇게 이런 두 개 자체도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현지의 실시간 그 물가 지표를 200만 개를 산입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이 지금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한 2% 중반까지 갔다가 쑥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뜬 게 1.7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 불쑥 솟은 게 2022년 3월 예, 그때 물가 그때가 CPI가 10.87. 9.1% 갔을 그 당시입니다, 지금. CPI가 9.1% 할 때 근데 실제 트루플레이션은 이 10.8. 네.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 트루플레이션은 당시에 11%대 후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물가는 실제로 더 높았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뭐 트럼프하고 인플레이션 합성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트루플레이션. 요게 찐이야, 예. 진짜야. 그런 네. 의미로 트루. 트루플레이션 합성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링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패턴을 우측에 패턴을 쭉 놓고 보면 네. 최근에 뜨긴 했지만 이게 정말 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의 그 필드에서 느끼는 물가가 그 정도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지표도 있다 정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또 약간 위안이 되는데 또 동시효과 숫자 보니까 또 추워요. 아씨. 네, 호가 좀 볼게요.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1.98% 하락이 예상되고요. 2,507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67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상승,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62,2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93,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5.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5,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4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23,000원. 현대차입니다. 1.7%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 201,500원. 기아가 3.7%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91,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77,300원. KB금융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800원. 네이버가 2%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4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하락 예상되고 이미 지난주에도 한 번 올랐고 좀 줄고 주가가 좀 내림세를 이어온 상황인데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9,200원. HLB도 3.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4,400원. HLB 3.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4,400원이 55,800원이고 에코프로도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3.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58,0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삼천당제약입니다. 오늘 6%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 159,000원. 휴젤 2% 하락 예상되고 코오롱티슈진도 오늘은 2%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7,000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까지도 일제히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오늘 호가 분위기는 글쎄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장중에 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 또 오늘 공매도가 또 재개되잖아요. 예, 그러네요. 과연 또 외국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거기다가 뭐 조금 어쨌거나 오늘 내일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주가지수 뉴욕장도 선물 흐름이 지금 안 좋고 대차 거래가 어제 공매도 앞두고 대차 거래가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또 삼성전자네요. 또 후중계 펴려고 그동안 그렇게 샀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오늘 이제 2,500 지켜주느냐 이걸로 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아니 이충강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견뎌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러다가 이제 손절 타이밍도 놓칠까 싶기도 하고. 이미 좀 손절 타이밍. 이미 손절 타이밍하고는 그렇죠. 조금 지났죠, 사실. 네. 지났죠. 저희도 근데 저는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지금 상당히 그 MBC하고의 전화 인터뷰가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나 굉장히 푸틴한테 그 한번 검색해 보니까 피스드오프라는 표현이 맞아요. 나 빡쳤다, 네. 화났다, 앵그리 차원을 넘어서 왜 이거 빨리 이거 안 서는 거예요,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네네. 내가 취임하면은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종결될 거야 했는데 지금 뭔가 푸틴은 자꾸 좀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세컨더리 테리프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네네. 2차 관세. 예. 베네수엘라산 원유 쓰면은 우리 관세 때릴 거야 했던 것처럼 러시아산 원유 쓰면은 그거 할 거야.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란이 핵 합의를 안 한다고 벌써 이란은 얘기를 했고 이 진짜 안 하면은 너희들 이때까지 보지 못한 폭격을 당할 거야라고 쓸어버릴 했는데요. 거야. 이게 그냥 블러핑이 아닌 게 지금 실제 그 인도양 쪽으로 그 B2입니까? 전단을, 예, 지금. 그 엄청난 스텔스 폭격기가 대거 이동하고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이동한단 말입니다. 아 이거 좀 아슬아슬해요. 지금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저희 하우스가 파악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단기적으로 원하는 거는 금리 10년물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제가 봐서는 뚝 떨어지겠는데 조만간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만 봐서 지금 그래프가 띄워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 국채 발행량이 지금 총 누적으로 한 27조 달러 정도까지 네, 네. 발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GDP가 30조니까 GDP 한 90% 정도 발행을 했죠. 네. 그 중에 한 50%의 만기가 25, 26, 27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아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조그만 그래프 바 차트로 보시면 제가 빨강색으로 박스를 쌓아놨잖아요. 예. 25, 26, 27년 이 3년 동안 누적으로 발행된 아웃스탠딩 돼 있는 미 국채의 절반 정도가 만기 도래를 합니다. 지금 저기 만기 도래분이죠. 네네. 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이걸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그렇죠. 금리가 낮아요. 1년에 한 1bp 정도 1%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의 뭐 1,000조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자만 1,000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저는 이 게임이라고 봐요. 이게 또 최근에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미시시피 주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 그러니까 네. 주 소득세를 싹 철폐해버리는 뉴스도 발표하고 이런 감세로 인해서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세수가 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네, 작년 말에 그 무역 뭐라 그러죠? 그 관세 수입인가요? 그게 한 770억, 한 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감세로 인한 부족분이 3천억 달러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보편 관세를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려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보편 관세가 한 12%, 13% 되지 않겠냐. 이게 다 이제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이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일각들에서는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다. 뭐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용인한다. 적당한 예. 훼손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푸틴한테 지금 되게 피스드 오프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국채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크게 세 개가 그냥 수급, 경제 성장률, 물가란 말이죠. 예. 물가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예. 수급도 뭐 발행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성장률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 아하. 이 성장률들은 또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거 낮출 수도 없는 거고 적당한 임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유가 하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시장 금리를 인하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푸틴이 지금 말 안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 네, 이런 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전망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이 패스로 흘러갈지는 저도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 GDP 성장률로 대표되는 펀더멘털이 네. 얼마나 훼손이 되겠느냐. 근데 그거를 정말 지금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거 식물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민심이라든가 지금 석세스 레이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삼성 가능성도 열어준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저는 잘 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기는 이제 좀 헌법을 이르다. 맞아요. 해석하는 여지라는 건데 그 그것까지 얘기 우리가 저희 지금 개장하고 조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3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미국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고 이제 뉴욕 증시 3지수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PC 개인 소비 지출 일단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자체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 하락합니다. 2,513포인트, 코스닥도 1.6% 내림세로 68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떨어집니다. 59,600원, SK하이닉스가 2.9% 하락하면서 193,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하락합니다. 34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내림세로 133,000원, 현대차도 2.4% 떨어집니다. 20만 원이고요. 기아도 1.6% 하락하면서 9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48,850원, 셀트리온도 1% 하락으로 17만 5천 원. KB금융 0.5% 떨어집니다. 78,700원. 지금 낙폭 줄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네이버가 1.8% 하락합니다. 1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반등 보여주네요. 0.7% 올라가면서 지금 3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지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3% 하락합니다. 1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7% 하락 54,700원, HLB도 3%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5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4% 약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8% 떨어지면서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지금 3.6%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16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닷새 연속 내림세고요. 휴젤도 1% 하락입니다. 33만 500원. 코롱티슈진 2.9% 하락하면서 46,700원이고 클래시스도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루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그래도 클래시스 매수 주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파마 리서치 1% 내림세로 3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 아직 특별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지금 석유, LPG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흥구석유가 15%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는 25%에서 50%까지 관세 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테마로 엮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너비스가 10% 급등합니다. 14,740원, 흥구석유도 15% 넘게 급등합니다. 12,970원, SK가스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극동유화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제약주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모든 섹터가 다 강한 건 아니고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8% 강세고 대화제약도 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오늘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39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48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해서 팝니다. 1,200계약가량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지금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원 10전 상승하면서 1,470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 그래도 호가보다는 좀 그래도 양호한 것 같은데 시장이 그래도 2,500선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2513에서 개장할 때 이 지수가 뭔지 그 천몇백 개의 종목이 지각하고 움직이는데도 지수는 저렇게 지켜주나 싶었던 게 위클리 상으로 딱 선 하나가 받치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게 무너지네요. 그게 무너지고 오, 니케이도 많이 빠집니다. 네. 니케이도 지금 3%대인데 갭 하락인데 도요다가 2.8%나 빠지고 있고 네. 지금 우리 현대차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나요? 현대차요? 예. 아니에요. 현대차도 떨어져. 지금 대형주들 다 떨어지는데 현대차가 2.6% 떨어지고 기아도 2.5% 하락이고요. 기아도 2.5%. 예, 뭐 반도체주도 다 빠지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제약 바이오 쪽이 그나마 조금 제약 바이오 쪽이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182개. 아, 참. 야, 무슨 뭐 방산주도 힘들죠. 방산주 쪽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보합. 그나마 보합. 예. 뭐 LS 일렉트릭 이런 쪽은요. LS 일렉트릭이요. 예. 전선 뭐 전력 관련 지금 지금 화면에 좀 방산주들 보니까 현대로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야, 한미 반도체도 많이 빠지네. 네. 예. 아니 근데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버틴다고는 합니다만 이주광 대표님, 네. 이 RFK 주니어가 이 양반이 자기가 쓴 글에 보니까 한 20년을 기도했답니다. 내가 미국인들의 건강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20년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예, 실제 그렇게 됐고 지금부터 이제 파우치하고 빌 게이츠 잡겠다고 나서고 있고 제약사들 광고 못하게 하고 무슨 뭐 뉴스 프로그램 끝나면은 무슨 스폰서드 바이 파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자막도 못 나오게 하고 식품회사 너희들이 증명해라. 너희들 거기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죽을 맛이죠. 대충 막 제약이고 식품이고 할 것 없이 얼추 뭐 워싱턴에 로비해가지고 그거 하고 면역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이뮤니티가 그냥 프로텍션으로 바뀌었으니까 면역이 생길 것이다가 아니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고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했던 그게 이제 까발리겠다고 나오면은 제약 바이오원들 온전하겠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지난주인가 왜 그 소장님께서 저한테 네. 저희 포트폴리오에 예, 제약 바이오 있을 있느냐고 때 여쭤봤었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그 케네디 주니어의 예. 이런 멘트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지만 네. 그 이뮤니티 뭐 프로텍션 여기까지 예상 못했지만 트럼프의 아젠다 47에 지난 2년 내내 예. 제약사들의 폭리를 줄이겠다. 약값을 계속 인하시키면서 예. 폭리를 이제 내가 제동을 걸 거야. 이 얘기는 지난 3년 내내 아젠다 47에서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 물론 레토릭은 이제 주니어 케네디의 레토릭이 조금 더 이렇게 막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큰 방향은 그때는 음모론자로 치부됐지만 지금은 실제 정책을 갖다가 현실이 실행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말의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방향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나라별로? 지금 차트를 한번 예. 보여주시면 그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갖고 네네. 왔습니다. 네. 하도 막 뉴스가 막 하루 자고 나면 너무 새로운 많아요. 뉴스 나오고 예. 난리가 이제 진짜. 25%는 이제 거의 기본인 것 같은 게. 네. 실제로 보니까 제가 준비한 그 9페이지 좌측 네. 테이블에 모든 적용 관세율을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25%로 지금 딱 그러니까요. 마음을 먹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 그 로스 나는 거 뭐 이걸 관세로 대충 메우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게 25%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테이블에서도 제가 조금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몇 가지는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을 빼고 캐나다나 멕시코 나머지 뭐 커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팀버 그러니까 그 고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적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는 곳이 있고 특히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유무역 협정 USMCA죠. 이게 다 타이트하게 엮여 있고 사실은 무역 관리, 경제 관련해서는 한 지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지역에는 계속 2월 4일부터 지금 한 달 유예기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적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옆에 테이블을 좀 현재 컬러로 돼 있는 제가 캡션 떠갖고 온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다 50%, 25%를 지금 일률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에는 딜레이가 없고 낮추는 게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과의 통상 전쟁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3월 28일 날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X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마크 카니하고 통화하고 나서 아주 뭐 extremely productive 했다. 매우 생산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저기 great for both country 뭐 이렇게 해서 끝났다 협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 멘트들을 보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이번 주 어제 아마 오늘 내일 많이 흔들릴 겁니다. 4월 2일 날 실제 어떤 관세가 때릴지를 우리가 아주 깜깜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제일 싫은 게 언서튼티라고 할 때는. 근데 이 양반의 이런 멘트들을 보거나 또는 반면에 캐나다 총리실에서 발표한 멘트를 쭉 보면 뭔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풀어가야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2차 관세 때리면 결국은 뭐 그 보편 상호관세를 지금 12%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게 막 40%, 50% 이렇게 이러면 서로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조금 불확실성이 걸쳐가는 협상의 시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일정을 캘린더 보니까 뭐 연준 이사들 특히 바이든 때 그 임명됐던 연준 이사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잡던데 이 와중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기 오늘 그래도 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공매도 관련. 워낙 잘 아시는 대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첫 네. 번째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걸 예. 애초에 뭐하러 그 중지를 시켰었냐는 거죠. 왜 금지를 시켰느냐? 원래 있던 시장의 어떤 액티비티를 굳이 그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를 하지 마라 언제까지 또 푼다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인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집 사고 파는 것도 허가 받아라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그 맛에 공무원하고 뭐 그 맛에 저도 뭐 할 정치하는 거 말씀은 아닙니까? 많지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을 써서 피스터프죠. 네, 욕먹을 빡치죠. 틈은, 예. 그러니까 덜 어드밴스돼 있는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도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가 그 가장 최근으로는 한 4번째 공매도 금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프 보시는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8개월 동안, 유럽 제조위기 때 한 3개월 동안, 팬데믹 때 14개월 동안 잘 아시겠지만 그 당일날은 좀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작되고 난 그 다음 네. 한 달 정도 보면 뭐 코스피 다 플러스로 했었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해서 막 그 이 숏 세력들이 막 주식시장을 굉장히 막 주도를 하면서 막 무조건 빼내고 아래로 하락시키고 결국은 공매도 숏이라는 것도 숏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들의 이익 또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숏을 쳤는데 그 회사가 기업 실적이 더 잘 나와 버려가지고 다시 숏 커버링을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또 플러스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뭐 대차를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유동성은 좀 풍부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아래를 적당히 이렇게 좀 그 버퍼를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숏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데 조금 주가가 안정되는데 좀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을 저는 보고 있죠. 요즘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이야 조금 더 여유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치지만 사실 만약 꽉꽉 채워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일단 저희도 버텨야 지금 돼. 그런 전략으로 갖고 있고 대신 한 2주 전에 예. 그때 뭐 방송에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한두 개 종목 정도 리밸런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급작스럽게 막 전부 바꾸고 이래서는 예. 히트레이쇼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효용적으로 예. 보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주가라든가 경제가 우상향하는 그 전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뭔가 막 조금 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네, 일단, 일단 지켜보자는 위주로 가는 게 그거 말고 어떤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그러게요. 빠지는 종목에 뭐 인버스라든가 뭐 예. 숏을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런 전략 외에 우리가 뭐 롱 포지션 입장에서 뭔가를 또 찾아간다는 그렇죠.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자는 게 오래된 시장 결론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칼날 받아야 떼돈을 번다는 참. 근데 지금은 좀 무섭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리고 갔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 ETF 기준으로 저희가 ETF 플레이를 하나 했으니까 주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소수 테크에 집중하는 지난주에도 예. 소장님 언급해 주셨던 캐시 유드가 운영하는 ARKK, 예. ARKK가 예. 대표적인 대명사 예.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으로 딱 확장을 해보지 않습니까? 주가 예. 흐름을. 예. ARKK가 한 2, 3년 전에 한 600% 가고 그랬죠. 예. 다 반납해서 10년 동안 누적이 한 150% 되고요. 10년 누적이 네, 반면에 그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벅셔 해소웨이의 클래스 A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꾸준하게 280%입니다. 지금. 아하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이 답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네. 저희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기댈 곳이 없는 시장 너무나 크게 떨어집니다. 현재 양 지수 모두 2.5%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현재 2.56% 급락하면서 2,49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2.5% 급락하면서 67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외국인 장 초반부터 1,70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3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1,4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는 좀 여과 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13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62억 원, 7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79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좀 등락률 상위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이 딱 한 개입니다. 비철금속 섹터만 좀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는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제품과 게임, 철강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그나마 시장을 선방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액화, 천연가스, LPG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원유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한 영향인데요. 이 소식에 흥구석유가 13%대 급등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2,67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4,100원. 극동유화가 1.36% 오름세로 거래가는 3,360원입니다.
반면에 GS와 이원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가 1.2%, 이원이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강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내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노텍이 5.3% 오름세, 유니온도 4.1% 강세로 거래가 5,170원입니다. 성암 머티리얼스가 1% 가까이 상승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2.67% 오름세로 2,03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린 리소스는 0.2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상승세입니다. 최근 경북 지역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립식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지원책 등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1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Y가 3%대 오름세로 거래가 4,620원입니다. 반면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 코오롱 글로벌이 0.2%, 덕신 EPC가 0.3% 내림세고요. GS건설도 1% 이상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중국 리부존 제약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다른 국가에도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대감의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2.8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5,500원이고요. 제일약품도 2.27% 강세로 거래가는 12,640원입니다. 반면에 제일파마홀딩스가 1%대 내림세로 7,7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대화제약 2%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16,57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턴 날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낙폭을 좀 줄여낼 수 있을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미국 단기채 ETF입니다. 0에서 3개월 국채를 모아둔 상품인데요.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서학개미는 위험자산 시장의 경랑을 피해 미국 단기채 ETF로 달아났습니다. 지난주 초반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자 차익 실현에 나서기도 했지만 주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슷한 규모로 마무리했습니다. 2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이번 주 2일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반도체 지수도 연이어 급락했는데요. 더불어서 MS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소식으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이죠. 이에 지수가 크게 빠지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3위와 1위는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들어서 6% 이상 올랐는데요. 이로써 지난 10주 동안 주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소폭 빠지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테슬라가 5년 내 2,600달러까지 간다고 보았고 반면 HSBC는 현 주가의 반토막인 130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HSBC는 테슬라에 대해 주가 하락세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과 이에 따른 브랜드 인식 악화 이슈 등의 문제들이 짧은 기간 내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테슬라의 차량이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중국 시장에선 테슬라의 차량이 이미 구형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전 보조 기술도 제한적으로만 제공돼서 타사 제품 대비 충분한 경쟁 우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보택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도 정체됐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현 주가의 반 이상으로 낮춘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AMD에 대해 제프리 스는 AMD의 AI 프로세서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월가의 기대감이 너무 컸다고 언급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GPU와 AMD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AMD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나아가 인텔이 사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다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이는 AMD의 전망에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120달러로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드부시 증권은 민주식 대표주자 게임스탑에 대해 효율성은 예상보다 견고하지만 상황을 관망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우선 효율성 측면에선 뚜렷한 매출 감소세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해서 경영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최근 게임스탑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기업으로 변모할 거라고 발표했죠.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가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과 다르게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됐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업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그거죠.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학습 효과죠. 네. 그런데 이제 황 박사님한테 한번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공매도 재개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전하고? 일단 가장 달라진 네. 부분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제 방지 시스템들이 네. 대폭으로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무차입 공매도는 사후적인 점검을 통해서만 적발을 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사후적으로만? 네, 사후적으로만 적발이 예.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 7개월 정도, 1년 5개월 정도 예. 지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의 NSDS라고 부르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흘 간격으로 해서 매일 점검하는 그런 어허. 시스템들이 갖추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통제 내지는 이제 예방력 발생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에 특히 공을 들였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철저하게 이제 차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공매도 거래를 네.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네, 네. 그 중에서도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공매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차 잔고, 그러니까 대차 계약을 통해서 공매도를 할
그 주식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차 거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식이 확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매도 주문 자체가 아예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예. 잔고와 공매도 주문을 아하. 상호 연결을 시켜서 예.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잔고 그러니까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도 이 해당 고객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잔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체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에서는 하루 동안 주문, 공매도 주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주문들을 이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혹시라도 대차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주문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지를 이제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양쪽을 비교를 해서 혹시나 무차입 공매도들이 실행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예.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물론 요건 시차를 약간 두고 예.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이 99% 이상 아마 제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갖다가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도 혹시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면 어떤 페널티가 가해집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미 이제 페널티에 관한 부분은 네. 이전에 벌써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예전 같았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만약에 실행이 됐다. 네. 그러면 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예. 또는 회피된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벌었다. 네. 이렇게 되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페널티 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100억 정도의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이 되었다. 그러면 수익 기준이 아니라 거래 대금 기준으로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아하. 이제부터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해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1,000억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이 되었다. 예. 그러면 최대 1,000억까지 페널티,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게 처벌 규정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네네. 아니 뭐 지하철 무임승차만 하더라도 20배, 20배인가 30배를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1,000억 했으면 1,000억에 20배까지도. 일단 이제 근데 그 거기서 공매도 거래 무차입 공매도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보통 네.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5% 내외 정도가 일반적인 예, 규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거의 20배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소 어떤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박사님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무차입 공매도, 내가 공매도를 칠 그 주식을 미리 빌려놓지 않고도 하는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 외신에서 말하는 네이키드 숏셀링이 그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도 그게 무차입 공매도가 되고 있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이제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 조성 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죠. 이 사람들은 이 기관들은 예. 시장에서 시장 조성 업무, 다시 말해서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것이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은 만일 시장 조성 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좋은 의미에서
무차익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을 칠까? 아니면은 저거 돈 벌려고 할까?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조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것이고요. 만약에 증권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후적인 처벌이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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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네, 공매도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네. 여기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불신이 상당히 강하신 것이 네. 사실입니다만 공매도는 시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학계의 대부분인 주도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선진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선진 증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대부분의 선진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능이 시장에서 존중되고 있다,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9시 33분발 기사 하나 헤드라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공매도 재개에 2달 만에 2,500선 내죠. 코스닥 2.6% 하락. 자, 기사 제목 이게 공매도 재개 기사 때문이죠. 제목은 이런데 이게 공매도 재개를 해서 우리가 2.6%가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은 뭐 했길래 누가 쓴 거예요, 이 기사를? 일본은 뭐 했기 때문에 3.8%가 빠지죠. 니케이가. 일본도 아니, 오늘 그 기사를 누가 썼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기자 이름을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리고 이제 뭐 김 기자, 이 기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죠. 예. 뭐 K 기자. 예. 아유, 참. 시장을 잘 몰라서 쓴 이렇게 좀 거겠죠. 쓰지 맙시다. 진짜 언론도. 시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썼겠.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을 모르는 매체가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을 모르는 매체가 아닌데 기자가 시장을 모르고 쓰든지. 그러니까 기자가 제 말은. 기자가. 그러면 데스크에서 좀 손을 봐주든지. 그것도 맞죠. 예. 에이씨. 일단 오늘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2.2% 넘게 지금 네. 빠지고 있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네, 네, 날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봐라. 공매도 전면 재개하니까 바로 시장이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재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공매도라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맞아요. 관세를 이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네. 이게 다 관세 영향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공매도 재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지금 이제 업계에서나 또 이렇게 그동안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 채널에 주식 채널에서의 톤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 황 박사님은 그런 견해에 어떻게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거래 전략들을 살펴보면 매수만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매도만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보통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롱숏 전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매도할 종목과 매수할 종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공매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보는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사실상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예. 한쪽만 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빨리 공매도가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네. 편입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MSCI 선진국 지수, 지금 우리는 이제 신흥 시장 지수에 네. 포함되어 있는데 신흥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보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선진 시장 지수로 편입될 수 있다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원하는 요건들 몇 개가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된 그런 요건들도 있지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시켜서 우리가 그 편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성,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뭔가 좀 신뢰, 이 공매도라는 거죠. 특히 불법 공매도, 뭐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좀 불신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좀 정비된 걸로 그럼 이런 좀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좋은 예.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맞아요. 높았죠. 네.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이 무차입 공매도를 제거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러한 시스템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그런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그 NSDS와 한국거래소의 NSDS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적으로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105%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한번 해보려고 하면 150% 정도의 담보 비율을 일반적으로 요구를 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상환 기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었거든요. 글쎄, 그게 좀 글쎄. 사실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은 예. 리콜 베이스라는 방식으로 대차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줬던 쪽에서 예. 당장 내일 주식을 상환해달라라고 어허. 요구를 하면 네. 언제든지 상환을 해줘야 될 또 의무가 그런, 있습니다. 또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면 빌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최초에는 30일 정도, 지금은 90일 단위로 해서 36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관 예. 투자자들은 제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90일씩 해서 최대 365일까지만 하는 거니까 조금 이게 불공평한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이제 바꾸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대차 거래 계약을 할 때 90일 단위로 해서 최대 365일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그래서 365일이 지나면 공매도 잔고,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다시 완전히 리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담보와 관련된 부분들, 담보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관은 105%, 개인은 150%였던 네, 것을 네. 기관과 개인 동일하게 105%로 지금 규정을 바꿔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담보 비율 그리고 상환 기관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만들도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박사님. 그러면 결국 우리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공매도에 타깃이 될까? 뭐 이게 이제 두려운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시점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뭐 주의할 점이나 또 대응 전략을 갖다가 제시해 주신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주식 종목 선정을 할 때 사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떠한 방식으로 종목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이 있고요. 공매도가 집중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공매도 거래자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공매도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이 기업 괜찮을까? 이 기업 주가 요즘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에 주로 공매도 거래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주 현상들이 네네.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사실 테마주 현상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가격 흐름이 좀 따로 놀잖아요. 예. 가격과 펀더멘탈과. 그러면 공매도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성이 좋고 현재 수익을 굉장히 잘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실 공매도 거래자들이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선택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한 상승하는 주가가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자들이 어떤 종목을 과연 선택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자들이 종목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냐, 내지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반대로 이 기업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냐. 사실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기업들을 고르는 기준들이 있다면 비슷한 기준을 활용해서 이 기업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현재 이런 주가 흐름이 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오히려 이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신다면 사실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일 보면 현선물 좀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네. 예, 오늘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매도 공세가 좀 거세네요. 지금 코스피에서 8,000개, 코스닥에서 4,200개인데요. 순매도 규모가 예.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든 장이 예상되고. 근데 지금 나스닥이 2.7%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5%, 3% 가까이 빠졌는데 우리 코스피 마이너스 2.47, 코스닥 마이너스 2.15.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케이는 3.7% 급락 중에 우리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국채 선물이 한 반씩 오르는데 미국채 수익률 전반적으로 금리 빠지는 거 비하하면 그거 따라가고 있죠. 다 따라가는데 하나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 달러 환율만 우리 원화만 약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은 관세와 공매도 플러스 뭔가가 또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
그건 아마 국내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